바뀌었어요. 이쪽으로 해야지. 네, 안녕하십니까, 송영훈입니다. 전국 비상시국회에서 진행하는 총선 특별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한국의 대표적인 여론조사 전문가이고요, 또 정치 컨설턴트로 활약하고 있고 유튜브 방송 박시영 TV 대표로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많이 알려진 분이죠. 박시영 대표 모시고 일반 유권자의 입장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전해지는 여론조사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시영입니다. 오태규 전 한겨레 논설주간 오 선배 나와 계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네. 여론조사를 왜 하는 겁니까? 그거 믿어도 되는 겁니까? 그래도 여론조사가 기본적 기능 자체가 예. 민중의 편입니다.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선거도 민중의 편이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도 민중의 편인 이유가 모든 국민이 한 표씩 행사를 하는 게 선거잖아요. 여론조사도 모든 국민이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반영하는 겁니다. 민심을. 만약에 여론조사 같은 게 없다면 오히려 독재 정권이 더 활개를 치겠죠. 왜냐하면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민심이 이렇구나라고 국민들도 깨닫고 정치권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만약 여론조사 없는 그런 나라에서 산다고 치면 지금 훨씬 더 아마 절망적일 겁니다. 그럼 여기 여론이라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민주주의 도구라고 봐요. 그러면 민주주의라 여론이라는 것이 대통령도 결정하고 국회도 구성도 결정하고 그것이 내 삶에 이 사회 세상에 영향을 주는 거니까 당연히 알아야죠. 근데 여론조사가 이제 민중의 편, 국민의 편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이용해서 악용해서 왜곡시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림을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그걸 갖다 선별해서 보느냐,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게 참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여론조사 전문 지식은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헤드라인만 보게 되지 않습니까? 뭐 대통령 지지율이 어떻다, 정당 지지율이 어떻다. 이렇게 하면 이제 현혹되기 쉽죠. 과거에 그런 사례가 아주 많았고 지난 대선에서도 수많은 회사들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윤석열 후보가 한 5% 이상, 10% 사이까지 상당히 이기는 조사 결과가 많이 쏟아졌어요. 그렇죠. 갤럽 조사도 마찬가지였고요. 수많은 기관들이 그랬습니다. 다 예측을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여론조사 꽃 같은 경우도 만들어졌다고 보고요. 김원희 총수가 추진하는. 여론조사를 예를 들면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거를 노리는 분명히 보수 언론들도 있는 거고요. 집권층도 그런 유혹을 가질 수 있죠. 근데 그게 직접적으로 어떤 외압을 행사하고 했는지는 우리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는 보지는 못하지만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전화 번호를 얼마나 섞었느냐. 그러니까 지금 도시권은 대부분 다 안심번호로 하는데 무선 조사를 하는데 집전화는 얼마나 섞었느냐. 지금도 최종 오늘도 프레시안 조사 보니까요. 뉴데일리인가요? 보니까 예를 들면 그 수원에 광교 영통 있는 정지역 수원청 거기 김준혁 교수, 뭐 박광원 의원, 이수정 그 후보가 뛰고 있죠. 이 조사한 걸 보니까 유선이 30%인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요즘 조사에 누가 유선전화를 쓰나요? 특히 유선 집전화로 한다는 거는 집에 계신 분들이나 줄 쓰고 다 핸드폰 이걸로 하는데 이제 저희도 이제 기자로서 가끔 궁금한 게 뭐냐면 여론조사에 응하는 분들이 내가 어떤 현안, 어떤 이슈에 대해서 그 정보를 많이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알고 있고 내가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면 그런 분들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하면 그 여론조사가 합리적인 그런 결과가 나오겠지만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를테면 지금 갑자기 정부가 2,000명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하고요. 확 던져놓고 의사들은 반발하고 파업하고 이런 상태에서 누가 옳으냐라고 만약 질문하면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런 위험이 늘 있죠. 뭐 선거도 비근한 예로 모든 정보를 갖고 유권자가 합리적 투표한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적 행위나 특히 선거 같은 경우는 인식과의 싸움이에요.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컨설턴트로 늘 이야기하는 게
사물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다투지만 정치권은 시민 사회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투표하는 행위는 사람들의 생각이 어떠냐가 중요한 거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 생각이 네. 여론이 합리적으로 그 형성이 됐느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가 꼭 합리적이란 말 자체가 안 어울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투표 행위도 합리적 선택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도 투표하지만 이미지만 가지고 투표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게 존재해. 그럼 여론조사 응답도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만 응답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스킵한다고 하는데 머릿속에 잠깐 들어있는 생각 갖고 응답을 해. 그러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실제로 국민들 생각이 어떤지를 파악하려면 심층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면 하나의 문항만 딱 묻고 그것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렇게만 묻는 거하고 의대 정원을 정부는 매년 2,000명씩 하려고 한다. 근데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정원에 대해서 늘리는 거에 대해 찬반을 묻고 만약에 저 같으면 한 5개 질문 정도 4-5개를 잡아서 의대 정원에 대해서 그 정원을 늘리는 걸 찬성하냐. 근데 정부가 매년 2,000명을 늘린다고 하는데 이거는 적정한 수준이냐. 별도로 물어야 돼. 그럼 2,000명은 과도하다. 예를 들면 자기들이 볼 때 한 뭐 과거에 400-500명 정도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그다음에 의사들에 대한 신뢰도도 조사를 해봐야 하고 지금 이렇게 총선 앞두고 의대 정원을 꺼낸 이유는 뭐냐? 그렇지. 이게 선거를 의식해서 이렇게 하는 거냐? 이런 거를 여러 개를 나눠서 물었을 때는 종합적으로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진지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또 한 일주일쯤 지나면 또 약간씩 바뀌거든. 왜냐하면 의협이 뭐 파업을 세게 해서 국민들 고통이 가중된다든가 이런 현상들이 막 할 거거든요. 그리고 국민들도 야당도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냈잖아요. 과도하다. 그러니까 의대 정원은 맞지만 정원을 늘리는 거는 옛날에 민주당이 과거 정권 때는 400명, 500명 정도 400명 정도. 이 정도를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과도하다고 누가 보더라도. 그러면 이건 일부러 파업을 유도시키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강한 리더십을 보여주면서 의사들을 때려잡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이 선거에서 여당 쪽에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조사할 때 그렇게 해야 하는데 대부분 여론조사 기관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방법론으로 충분히 그러니까 저 이제 저랑 궁금한 거거든요. 우리가 저 만화 그 자료 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예. 이를테면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 군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안에도 예. 그 누구에게는 다 있습니다. 저한테도 있습니다 이게. 자, 그 아까 제가 합리적이라는 건 사실 그거는 그 지금 옳지 않은 것 같은데 우중이든 어리석인 뭐 그 대중이든 아니면 그 이미지만으로 투표를 하든 그것도 국민이에요. 그렇죠. 박사도 국민이지만 네. 그냥 평범한 것도 국민이거든요. 맞습니다. 다 국민의 뜻입니다. 네. 근데 가능하면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저희가 이제 언론은 여론이 여기서 합리적이라는 여론이 공공의 이익이라든지 우리의 내일은 더 나은 세상이라든지 이쪽이 되도록 우리의 정보도 정확하게 알려주고 다양한 그 의견도 전달해 주는데 네. 왜곡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를테면 지금 공천 파동 그러면서 이쪽은 파동, 이쪽은 잡음, 이쪽은 사다화 그렇죠. 이러고 네. 이쪽은 헌신과 희생. 양보하고 뭐 저 시스템이고 네. 언론이 이렇게 차별적으로 보여주면 네. 그래서 여론이 왜곡된다는 거죠. 아니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궁금한 거냐면 네. 결국 우리 시민들이 똑똑해져서 언론을 통해 필터링이라든가 한번 어딘가 통해서 거쳐서 여론 통해서 비춰지는 여론조사를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하게 아니 그래서 그 얘기를 읽을 수 있을까? 그 얘기를 이제 하나 드리고 싶은데 이제 몇 가지 팁이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보수 중에 과표집이 문제가 계속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과표집이 예. 나타나는 현상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실제로 뭐 보수층이 아주 잘하고 있으면 중도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나는 평소에는 중도라고 이야기하는데 보수층이 아주 잘하면 나는 중도 보수 정도 성격을 가진 사람이 중도라고 답을 안 하고 난 보수야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어요. 진보층이 아주 잘하면 중도 진보 정도 성격을 가진 사람이 나 진보야. 근데 이제 묻는 것도 당신의 주관적 이념상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보수, 중도, 진보 이렇게 세 가지 보기 항목을 가지고 묻는 경우도 있고 5가지로 나눠서 묻는 경우도 있어요. 보수, 중도 보수, 중도, 중도 진보, 진보해서 이렇게 5개를 묻고 보수와 중도 보수를 묶어서 보수로 해석하고 중도로 해석하고 중도 진보하고 진보를 묶어서 진보로 해석을 해요. 이렇게 묻는 방식도 있지만 보수, 중도, 진보 이렇게 물으면
중도라고 응답한 사람이 좀 더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도 보수, 중도 진보가 없으면 상대적으로 가운데 수렴되는 게 좀 더 많거든. 자, 그러면 지금 보면 보수층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표집이 최근에 많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여권이 그럼 주도권을 지금 보수층이 왜 이렇게 많이 표집이 되는 그러니까 그 거예요? 다 표집되는 이유를 거예요? 그거를 지금 설명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보수층이 많이 되는데 여론조사 꽃은 진보가 많이 잡힐 때도 있고 보수가 잡힐 때도 이렇게 있는데 저는 가장 큰 것은 조사에 대한 실사 시간의 이 문제가 제일 크다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 자 여론조사를 할 때 표본 오차하고 비표본 오차가 있어요. 표본 오차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몇 명 조사를 하면 95% 신뢰 수준에 만약 500명 조사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4.4거든요. 그러면 500명 조사할 때는 8.8% 사이에 있으면 격차가 쉽게 얘기하면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거예요. 예. 그거는 그래서 누가 우열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 근데 비표본 오차는 뭐냐면 질문의 내용이라든가 아까 조사 시간대라든가 이런 변수 그다음에 면접원이 어떻게 좀 유도를 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생기는 오차가 비표본 오차인데 가장 큰 거 중에 하나는 과거에는 이제 거기에 비표본 오차 중에 하나가 사실은 아까 조사 시간대도 있지만 조사 방식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첫째는 조사 시간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사 시간을 왜냐면 우리가 직업 쿼터를 안 둬요. 성, 연령, 그리고 지역 이 세 가지만 두거든요. 네. 비례 할당을 할 때. 그러면 남녀가 성이 두 개잖아요. 그 다음에 연령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까지 요즘에 더요. 그러면 6개 셀이 있는 거예요. 6개 기준. 근데 권역을 대개는 7개 권역을 합니다. 서울 하나, 경기 인천 하나, 충청 하나, 호남 하나, PK 하나, TK 하나, 그다음에 그 제주하고 강원하고 묶어서 보통 이렇게 하는데 자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직업 쿼터를 안 둔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직업을 변수를 안 두기 때문에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오전에 조사받기가 편한 사람이 있고 그렇죠. 낮 시간에 조사받기가 편한 사람이 있고 저녁 시간에 조사받기가 편한 사람이 있어요. 여론조사 한번 전화 받아보시면 짧은 거는 2분 내지 3분일 거고 2분 정도이고 긴 거는 5분 넘어가는 것도 많아요. 네. 자 그러면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그 다음에 또 주말에 할 수도 있고 주중에 할 수도 있어요. 평일과 주말에 변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게 전화 받는 사람이 자기가 응답하기 편한 시간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20대, 30대, 40대 초반까지가 쉽게 이야기하면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이 근무 시간에 전화 오면 다 끊죠. 여기서 소리를 내야 하는데 아니면 ARS는 그냥 누르면 끝나지만 면접원이 전화하면 응대를 해야 하는데 그럼 누가 봐도 일하다가 옆에가 그렇지. 뭐 이렇게 하면 3번이요, 2번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문항도 한 10개 넘어가거든. 왜 10개가 넘어가냐 대부분 성, 연령, 지역 물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 3개 가고요. 그다음에 직업 묻는 거 있고 아까 주관적 이념 성향 묻는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 5개 묻는 거야. 거기에 대통령 지지율, 뭐 정당 지지율 기본적으로 들어간다고. 그다음에 요즘에 총선이니까 총선 때 뭐 국정안정론, 정권 심판론, 선거 프레임도 물어보고 또 해당 지역에 누가 유력 후보가 뜨면 가상대결 같은 거 묻고 또 민주당 후보기 경선에 민주당 한참 후보 가죠, 그러면. 적합도 더 가고 이러면 3분, 4분, 5분이 가는 거야. 그거를 근무 시간에 받기 근무 시간에 편하냐고. 오는 것도 다 끊거나 짜증내거나 그러죠. 그렇죠. 그럼 옆에 상사가 가만히 놔두냐고. 너 뭐야? 일 안 하고. 정치 활동하는 거야. 뭐. 아 눈치 보이잖아. 눈치 보이잖아. 그럼 못해. 그건 또 대응 그러니까 응대 못하는 못하는 거야. 그럼 그 못하지. 사람은 저녁 퇴근 이후의 시간에서는 자기가 관심 있으면 응대를 하겠지만 낮 시간, 오전 시간, 근무 시간은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저녁 시간에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9시인가 10시까지 9시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네, 밤 9시가 10시까지 기준이 있어요. 딱 정해내서 그때까지 여론조사 할 수가 있어요. 아, 그 시간으로 안 되는 네, 거고. 밤에는 주무시하니까 그렇죠. 그건 안 피해를 되고. 주는 거니까. 시간이 정해져 10시인가 9시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10시였던 것 같은 느낌이 한데 그래서 7시부터 10시까지. 한 10시까지 대개는 이제 9시 정도면 끝내요. 9시 넘어면 농촌 지역은 주무시잖아. 짜증나지. 그렇죠. 일찍 주무시는 특히 농촌 지역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또 9시 넘으면. 조사원들 또 비용도 또 있고. 비용도 있고. 자, 이게 있어요. 말씀 잘하셨어요. 그래서 저녁 시간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 500명 조사한다. 최소한 200명 정도는 저녁 시간에 조사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사 회사 입장에서 잡으자고요. 조사 회사 입장에서는
자기 돈 내고 조사를 하는 기관은 거의 없어요. 어허. 자체 조사를 지금 하는 데는 여론조사 꽃하고 갤럽 정도예요. 어허. 정례 조사를 하는데 나머지는 다 의뢰받고 조사를 예. 한다고. 언론사의 의뢰를 받고. 그럼 언론사가 돈을 많이 주냐? 돈을 많이 주지도 안 줘요. 않아. 짜게 깎으려고. 뭐 한겨레 있어봐서 알잖아요. 아니 MBC 있어. 공짜로 하는데 MBC가 그래도 많이 주는 편이야. 그러니까 공중파는 그나마 좀 주는 예, 편인데 예. 그렇지 않아. 그리고 조사회사 입장에서는 그 조사만 오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좀 괜찮게 하는 조사 기관은 여러 군데에서 조사 의뢰가 와요. 특히 선거 시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면접원들이 빨리빨리 돌려야 돼. 그런데 자 조사를 낮 시간 위주로 하면 조사가 빨리 끝나거든. 무슨 얘기 저녁 시간에 또 다른 거 돌려야 하고 막 이래. 그러니까 저녁 시간에 조사하는 것을 그렇게 권고하지 않아. 그리고 면접원의 수당을 줄 때 옛날에는 일당 얼마 이렇게 일당 15만 원 뭐 이렇게 줄 수도 있지만 어떤 곳은 야간 수당도 있고. 아니 야간 수당도 있어요. 일단 뭐 15만 원 이렇게 주는 데도 있지만 어떤 데는 몇 부 하느냐 자기가에 따라서 수당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빨리빨리 해야지. 성과급만 성과. 그러면 그렇죠. 내실화가 안 되지. 그러면 빨리 끝내면 장땡이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일을 잘하고 부실해지지. 부실해지지. 그러면 낮 시간에서 빨리 끝내버리는 거야 자기는. 예를 들어 면접원 입장에서는. 근데 그거를 그러면 회사가 방향을 딱 갖고 관리를 해줘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원래 총괄하는 실사에서 전화 조사, ARS 조사든 조사를 하는 실사 담당 총괄이 있어요. 총괄이 자 여러분 500명 조사인데 오전과 낮 시간 4시, 4-5시까지는 자 300명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 저녁 식사 하시고 쉬었다가 6시 반이나 7시부터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힘들긴 힘들어. 저녁 시간 잡으려면. 왜 그러냐면 조금 더 힘들거든. 낮 시간보다. 그러면서 해줘야 직업이 우리가 쿼터가 없지만 안정적으로 돼. 화이트 칼라도 어느 정도 잡혀주고. 아니 그렇잖아요. 인구 분포에 따라서. 인구 분포에 따라 나름대로 어느 정도 랜덤성을 가지고 이렇게 응답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근데 그게 아까 있던 조사 기관의 의지가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비용의 현실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조사 기관들이 그렇게 철저히 관리를 잘 안 해요. 근데 여론조사 꽃이 왜 정확하냐면 여론조사 꽃은 김은주 총수 그쪽에서 그 구독자들 월 10,000원씩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론조사의 어떤 정확도, 민심을 정확하게 좀 파악하느냐의 그 정확도를 볼 때 결국 그 비용의 문제인데 첫 번째가 자체적으로 하느냐. 예? 이를테면 갤럽처럼 여론조사 꽃처럼 자체적으로 하느냐. 갤럽도 하나만 얘기하면 갤럽도 지금 모르겠어요. 과거에는 6시까지만 조사한 경우도 많아요. 갤럽이. 그래서 나는 갤럽 조사보다 여론조사 조사가 훨씬 더 정확하다고 봐. 그게 왜 그러냐면 여론조사 꽃은 저녁 시간에 풍부하게 조사하고 평일하고 주말을 맞춰서 해요. 갤럽은 월화수 조사해서 금요일날 발표를 하거든. 월화수 그 주말 조사는 안 들어가 있고 만약에 실사를 정확하게 저녁 시간에 풍부하게 안 하면 튀어요. 그래서 갤럽이 지난 대선 때도 엉터리였어. 잘 기억나시죠? 완전히 틀렸죠? 대선 때뿐만 아니라 저 강서 구청장 선거도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런지 제가 이유를 그러니까 그래서 드린 거예요. 자기 돈 내고 하지만 자기 돈 내면 더 철저하게 해야 하는데 요즘에는 면접원들이 저녁 시간에 조사 가급적 안 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그만큼 페이를 더 주고 관리를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는 재컨택을 하느냐, 흔히 말하는 콜백을 하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선생님한테 전화했어. 안 받아. 전화했어. 안 받아. 그러면 대체 표본을 계속 띄워요. 자동적으로 생성하거든. 그렇죠. 컴퓨터에서. 왜냐면 안심번호 받아서 전화했는데 안 받아? 비슷한 조건에 난 또 띄운다고. 뭐 예를 60대 명단을 받는단 말이야. 암호화돼서 0505 뭐 이래서 본인이 누군지는 모르고 면접원은 이름도 몰라요. 전화번호는 몰라. 자동적으로 걸어줍니다. 캐티가. 툭툭툭 뜬다고. 이 사람이 안 받아. 그 다음에 또. 근데 여기에서 재컨택 안 받았는데 3시간 뒤에 송 기자님한테 다시 전화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회사일수록 훨씬 조사 시간이 길어져. 왜냐하면 안 받으면 다음 사람 전화해서 빨리빨리 해치우면 편한데 근데 학계에서는 다 재컨택을 하라고 그거를 권장을 해요. 근데 많은 조사 기관들이 그렇게 하네. 왜? 조사를 빨리 끝내고 싶거든. 여기서 안 받으면 다음 비슷한 조건에 있는 사람 빨리빨리 넘기면 금방 끝나거든. 근데 자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와 재컨택을 많이 했을 때 조사 콜백하는 거야? 콜백이지. 콜백을 했을 때 조사 결과 다르냐? 달라요. 이게 중요한 거야. 자 지난 대선 때 제가 윈즈코리아 대표 있을 때
우리가 콜백을 3회까지 해봤어요. 네. ARS에서 네. 계속. 그러면 1회 때 받았던 응답과 콜백을 두 번째 했을 때 받았던 응답과 세 번째 콜백을 했을 때 응답이 달랐어요. 지난 대선 때. 그래서 우리가 분석을 쭉 해서 첫 번째 전화를 했을 때는 ARS로 바로 돌렸을 때는 윤석열이 거의 제 기억으로 한 5에서 한 6, 7% 정도 항상 이겼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회사들이 콜백을 안 하고 그냥 훅 돌리니까 5, 6%가 더 유리하게 유리하게 나오는가. 콜백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2차, 3차 콜백을 계속 해봤어. 안 받은 사람들한테. 그러면 2차 콜백에서 이재명이 이겼어. 3차에서도 이겼어요. 대신에 1차에서 응답을 받는 사람이 많지. 예를 들면 1000명을 조사한다면 1차에서 한 500, 예를 들면 5, 600명이 응답을 한다고. 그러면 2차 콜백을 받는 사람 뭐 200명, 250명, 3차 또 200명, 200 이런 식으로 된다고. 분포가. 그런데 2차하고 3차에서는 이재명이 앞서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니까 윈즈코리아에서 계속 분석했던 게 그때 정확도가 가장 높았던 게 1, 2% 싸움을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계속했어. 박빙이다. 내가 계속 그 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콜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닥에서 윤석열이 약간 대세름 비슷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는 사실이었어. 그러나 이재명 대표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약간 소극화돼 있었어. 그 당시에 보면 물론 열성적인 지지자 말고 일반적인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하면 그 사람이 이재명 지지자가 더 많았어. 그래서 우리는 투표율이 높으면 이재명이 이긴다고 왔다고. 그럼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우리보다 훨씬 인구가 많잖아. 3억이 넘어가는 인구인데 네. 500명 갖고 정확한 그 여론조사가 나오잖아요. 네네. 네, 나오죠. 그러면 그 차이가 결국은 지금 말씀하시는 네. 비통계적 그 오차를 그렇죠. 그 미국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엄청나게 하는 거고. 그러면 그게 중요한 거. 그게 지금 언론사들이 그렇게 해야 돼. 돈을 더 주고. 아까 얘기했던 돈을 그게 언론사도 문제가 심각하다니까. ARS 돌리는 데가 돈을 더 주고 자 콜백 해라. 2차, 3차를 이렇게 해야 돼. 그럼 무슨 얘기 봐봐요. 왜 중요하냐 콜백이. 자 3차, 2차, 3차에서 이재명이 앞섰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2층이 1차에 응답한 사람보다는 조금 더 소극적인 사람들이란 말이야. 지금 그러면 이 사람들이 투표장이 많이 나와야 이재명 대표가 역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근데 지난번 대선 보세요. 40대에서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어. 과거에 비해서. 그래서 진 거야. 여러 이유가 있지. 그때 부동산 불만 이런 여러 가지 쌓여 있었어. 사실은. 근간은 그건 이루지만 어쨌든 투표율에서 떨어진 거야. 40대가. 20대 문제도 있고 이준석 뭐 갈라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안철수 단일화 때 실제로 50대 60대가 흔들리더라고. 우리가 매일 조사했거든. 그걸 봤어요. 한 2% 정도는 안철수의 덕이었어요. 사실 저쪽에 심상정 물론 단일화해서 우리가 이겼는데 40대 투표율이 떨어졌단 말이야. 그래서 아까 2차 콜백, 3차 콜백 이런 걸 보면서 투표율이 높아져야만이 이긴다라고 봤던 거지. 지금 이해했는데 네. 콜백이라는 게 저거 아니에요. 여론조사에서 이제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 안 받았어. 안 받은 거지 못 받은 거지. 모르지. 네, 이거 모르죠. 모르지. 근데 다시 전화해. 콜백이라는 거는 그 사람한테 다시. 두 번 하고 세 번 세 하고 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못 받은 이유가 내가 낮 시간에 일하고 있단 말이야. 못 받지. 못 받을 수 있다는 그렇지. 거지. 그럼 그 사람들은 저녁에 해서 의사를 물어봐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면 내가 통화 중일 때 있잖아. 그렇지. 통화 중이면 안 걸리잖아. 어떤 사정이 예. 있었는지 이게 예. 그러니까 그거를 2차, 3차로 하면 더 정확하게 나온다는 그렇지. 것이고. 그렇죠. 또는 아까 한번 콜백을 안 하고 다른 사람을 계속 돌렸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으로. 그럴 때 나온 그 여론조사 결과와 콜백을 그러니까 세 번, 네 번 했을 때 결과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어떤 의도를 갖고 콜백하지 마. 예? 이게 나한테 유리해. 예? 이게 나한테 불리해. 그렇게는 얘기 안 하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우리는 그런 의심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조사기관들이 돈이 더 들어 아까 있었던 돈을 시간이 더 적게 걸리기 일단은 때문에 돈보다. 돈의 원인이 아니, 있고 두 돈이 우선이라 번째는 이거죠. 조사 기관의 그래서 사장이 비싼 게 진짜 정확하다? 조사기관 사장이 야 우리 명의로 어떤 언론사가 조사하지만 수익을 좀 줄이더라도 정확한 거를 계속 우리가 해야 선거 때 결과가 나오는데 우리 조사기관이 가장 정확하게 근접하게 맞췄어 하면 그 뒤에 우리가 영업 활동에 여러 가지 유리할 수 있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제 오차가 이제 그 통계적 오차가 이제 당연히 나오는 거고요. 그 비통계적 오차가 이제 발생하는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비통계적 오차가 주범이구만요. 여론조사를 우리가 잘못 읽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 그 박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조사 시간대, 그 다음에 조사의 횟수, 네. 그런 것들이 콜백이 중요하고 또 거기 유선이 얼마나 들어갔냐 이것도 중요하고요. 근데 안심번호 비율을 얼마나 사용했냐 이런 건 다 중요해요. 거기에서 이제 유선하고 무선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ARS가 무선인가요, 대부분? 아니 ARS는 이제 대부분 무선으로 하는데 RDD 방식으로 랜덤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선거구는 쉽게 얘기하면 전국은 RDD나 안심으로 다 가능한데 왜냐하면 전국은 그냥 랜덤하게 돌려도 네. 지역이 다 잡히는데 네. 특정 선거구 단위로 지금 조사하잖아요. 네, 네. 이거는 100% 안심번호 아니면 못해요. 왜냐하면 무선이 전국 베이스로 있는데 특정 지역을 잡으려면 어마어마하게 어렵잖아요. 네. 한 그렇지, 10일도 더 걸리지, 20일도 더 걸리지. 그렇죠. 불가능한 얘기고 다 안심번호를 해요. 네. 근데 안심번호를 하는데 유선을 집전화를 지금 섞는 경우들이 있죠. 네. 근데 이제 유선 그건 왜 섞는 거예요? 집전화는? 아니 그게 잘못됐다고 주장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학계에서 논쟁 사안이었어요. 과거에 유선을 한 20% 정도를 섞는 것은 무선 100%, 안심번호 100% 하는 거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게 경험적으로 있는데 20% 이상을 이렇게 하는 경우 농촌 지역은 그럴 수 있어요. 집 전화가 응답하기 편한. 그리고 이제 아주 어르신들은 핸드폰이 있다 하더라도 네. 이렇게 뭐 버튼을 누르는 거는 ARS 할 그렇지. 때 쉽지 터치 스크린이 쉽지 아, 않아서 맞아요.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농촌 지역은 뭐 유선을 한 20% 섞는 거를 이해를 하는데 도시권은 그 의미가 없죠. 솔직한 얘기. 특히 그리고 전화 면접 조사는 면접은 직접 하기 때문에 유선을 둘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대부분 다 사실 핸드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정확하게 어떤 여론을 그 포착 파악하려면 표본수도 중요하지만 그 표본의 어떤 구성이 인구 구성과 아주 흡사해야 되고 그러면 네?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아까 콜백부터 시작해서 집전화 것도 맞네. 노인들은 저 여기서 뭐 다시 뭐 몇 번 돌리기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분들한테 또 집전화도 더 맞을 수도 있겠네. 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되는 여러 거죠. 가지를 고려하려면 통계적 오차는 제가 볼 땐 보정 작업이 가능한데 그렇죠. 비통계적 오차는 보정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조사 시간을 언제 조사를 했는지 조사 일수가 어떻게 토요일, 일요일이 수요일이 껴 있는지 그걸 잘 봐야죠. 아니면은 또 지금 같이 그 재전화 제 그걸 안 전화가 밝히죠. 그건 안 밝히지만 네, 안 밝히죠. 완전 뭐 진짜 비싼 데가 많이 그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어떤 돈을 많이 들여서 조사를 하는 기관인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조사 계율을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보시면 몇 시부터 몇 시 조사한 게 나오는데 네, 이게 이렇게 길게 잡아놓는다고. 네. 그러니까 이게 실제 예를 들면 아침 11시부터 오후 뭐 8시까지 뭐 이렇게 잡아놓으면 오후 저녁에 7, 8시 때 몇 프로를 했는지는 안 나온다고. 자, 근데 그거를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도 제가 봐서 이렇게 가끔 들어가서 보지만 저 기자로서 쓸 때 가장 그 문제가 뭐냐면은 조사가 먼저 발표되고 조사 결과는 며칠 후에 나오잖아요. 맞아요. 이틀 그러니까 뒤에. 그 분석이 제대로 안 잘 되는 되죠. 거예요. 맞아요. 먼저 이게 그 조사 조사 결과만 결과 싹 뭐, 사람들 적시고 그렇죠. 상세한 내용은 뒤에 봐야 하고. 그러면은 문제점 지적이 안 되는 거지. 맞아요. 그것이 제가 볼 때는 1차적인 문제고요. 예. 지금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그럼 뭐냐면은 지금 우리 기사를 어떻게 잘 이해할 거는 할 때 보통 그 리터러시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저는 사실 그 여론조사 리터러시가 되게 중요하다. 여론조사 독해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론조사가 이제 방금 얘기했던 부분을 1차적으로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 일단은 잘못 그 읽게 하는 어떤 그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다시 한번 또 왜곡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 기사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대로 아까 얘기했던 그 보수 가표집에 대해서도 자 보수 가표집이 무조건 잘못됐다 주장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실사 과정이 아까 낮 시간을 위주로 하면 보수층들이 엄청 많이 잡혀요. 실제로. 그렇죠. 저녁 시간 만약에 저녁 시간만 조사한다면 진보층이 훨씬 많이 잡힙니다. 아, 이를테면 중간에 미안한데요. 낮에 전화가 왔잖아요. 일하는 나는 위에 눈치 보여서 못 받을 수 있지만 저 위에는 나는 듣거나 이럴 수도 있어.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면 자 봐봐요. 직업 커트를 안 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 30대 여성, 40대 여성을 이제 잡을 때 서울의 40대 여성, 서울의 30대 여성을 잡으면 몇 명을 잡아야 한다는 기준이 있잖아요. 쿼터가 있으니까 셀이 있잖아요. 만약 10명을 잡는다면 직업 쿼터가 없기 때문에
낮 시간에 막 돌리잖아요. 그럼 직장 여성 거의 응답을 못 해요. 예, 전업주부가 거의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돼요. 직장이 활탁하려도 40대 남성, 30대 남성을 잡을 때 무직이 많이 잡힌다든가 이럴 경우가 많아요. 쉽게 얘기하면 직장인들보다는. 그래서 직업 쿼터가 없다는 게 그래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보수 과표집이 시간대 관리를 잘못하면 보수 과표집이 잡혀요. 근데 잡히는데 자 그럴 때는 해석을 어떻게 해줘야 하냐면 자, 이 조사에서는 보수가 몇 명 정도 잡혔고 중도가 몇 명 잡혔고 진보가 몇 명 잡혔다 비율적으로 이걸 써줘야 돼. 첫째, 과표집이 계속 논쟁이 되니까 써주고 기사에. 자, 기사에. 그다음에 중도층에서는 그럼 가장 중요한 중도층에서 보수 진보는 과표집이 될 수 있지만 가장 선거에 중요한 중도가 어떻게 보느냐. 중도가 어떻게 보느냐 관건이잖아요. 스윙보트가 많으니까. 그러면 중도층에서는 양당 후보에 대해서 어떻고 양당 지지도에 대해서 어떻다라는 걸 기사를 써줘야 돼. 예. 그래서 보수 과표집, 진보 과표집이 될 수 있는 물론 보수 진보가 똑같다는 전제는 없어요. 그 시대마다 약간씩 다르고 다 상황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이건 편차가 너무 큰데? 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한 2, 3% 차이가 났다. 응답률에 어떤 게 뭐 한 28%가 잡혔는데 막 보수가 28% 잡혔는데 진보가 한 26 정도 잡혔다 하면 아이 조금 뭐 차이가 있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한 4% 이상 막 이렇게 벌어진다? 그거는 심각한 왜곡이거든요. 그러면 중도층의 반응이 어떤 건지를 유심히 봐야 돼요. 그걸 써줘야 돼. 그걸 안 써준다고 지금 언론이.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그 여론이 왜곡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노리는 고백을 하자면 저도 이제 기자로 밥 먹고 살았지만 네. 우리 문과생들 문송이라 그러잖아요. 네. 통계 잘 몰라. 네. 통계는 과학이라지만 잘 모른다고요. 그 저널리즘들 여론조사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 보도자료 나오면 그냥 보도자료 뵙기 바쁘다고요. 그래서 한번 첫째 우리 기자들에게 여론조사 기사를 쓸 때는 요런 거를 유심히 봐야 된다. 한 3가지 정도. 요거는 꼭 해야 찍어서 된다. 한번, 꼭 해야 된다. 아까 유선 비율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그 아까 했던 조사 시간대가 근데 그걸 정확히 밝히지 않으니까 답답한데 사실은 조사 시간대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신고 자체가 아까 개요에서 그렇죠. 너무 포괄적으로 포괄적이야.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파악을 못해요. 아까 콜백도 어떻게 하는지 솔직히 몰라요. 그리고 조사 그러면 조사 기간에 물어봐야 돼. 취재를 한다면 그 몇 저녁 시간? 시간에 몇 부 정도 보통 하시고 낮 시간 이번에 어떻게 잡혔어요? 혹시 콜백을 하시나요? 라고 조사 기간에 물어봐야 돼. 언론사 부르면 언론사가 그렇게 물어봐서 확인을 해봐야 하고 그다음에 아까 보수 과표집 중도 이념 상향별로의 응답 비율이 어떤지 그리고 중도층에서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거를 써주는 게 독자들이 이해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국민의 알 권리라든지 그렇죠. 여론이 이거 좀 자꾸 합리적이라는 표현을 써서 미안한데 근데 여론이 그 우리의 상식과 부합하는 합리적인 예? 그런 여론이 형성되도록 하려면 그런 걸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안 해주면 여론은 왜곡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하는 이유가 여론의 어떤 현 좌포, 어떤 민심이나 어떤 이슈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어디쯤에 있고 어디로 가는지를 요걸 보자는 건데 여기 여론조사가 잘못돼서 언론이 왜곡돼 보도하면은 오해해서 여론 자체가 왜곡되고 그렇죠. 양떼모래에서 몰아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 밴드웨건 효과 그래 무서운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좀 전에 기자들한테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일반 시민들 그 유권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여론조사 기관마다 뭐가 다 달라요. 다르죠. 네? 네, 다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누굴 믿고 안 믿고 문제가 아니라 우선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네? 우리가 왜 다 다른지.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조사 기법에 따라 다 다르고요. 그다음에 그 정당 지지도를 먼저 묻느냐, 대통령 지지율을 먼저 묻느냐에 따라서도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게 입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당 지지도를 물으면 첫 번째로 그 민주당 쪽의 지지율이 높게 나와요. 대체적으로는. 그러니까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근데 MBS 조사나 여러 조사들을 유심히 보십시오. 그런 조사에서는 뭐냐면 대통령 지지율을 묻고, 근데 물론 부정평가, 긍정평가 이유에 대해서 자유응답을 묻죠. 아니, 갤럽은 자유응답을 묻고 MBS는 그 몇 가지. 사지선다형 같이 보기를 제시하고 묻습니다. 그다음에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신뢰하냐 신뢰하지 않느냐 물어요. 그다음에 이제 정당 지지율 오는데 대개 MBS 조사에서 보수가 과표집 되는 이유는 저는 추정을 뭐라 하냐면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뭐냐면 그 뒤에 문항을 쭉 보시면 한 대여섯 가지 문항을 여러 가지를 묻는데 되게 다 민감한 정치 현안에 대해서 안 묻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정부의 정부의 정책 중에서 약간 그 평가를 받아봐야 할 정책인데 민감한 정책이 아니라 뭐 복지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경제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서 이런 식의 편안한 질문들을 주로 해요. 그 길어. 그러니까 중간에 이거 들어보면 정부 쪽에 가까운 쪽에서 뭐 여론조사 하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 왜냐하면 팍팍 붙는 지금 예를 들면 의대 문제라든가 이렇게 팍팍 붙는 현안들이 정치 현안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물어야 하는데 예를 들면 디올백 문제라든가 이런 게 터졌을 때 안 묻습니다. 유심히 보세요. 안 물어요. 그러니까 전체 질문 안에 이런 게 있는 것과 없는 게 다른 거지. 다르죠. 그러면 이거는 정부 쪽 관련된 질문만 여러 개를 물으면 중간에 거절률이라는데 중간에 듣다가 끊어버리는 거예요. 끊어버리죠. 근데 그 끊는 사람이 진보층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보수가 가표집 되는 거예요. 그런 조사에서는. 그래서 적어도 몇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는 물어야 하는 거거든. 그게 아니면 그걸 빼고 뭐 대통령 지지율, 정당 지지율만 묻는다든가. 근데 대통령 지지율과 관련해서 그리고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잔뜩 넣어놓으면 아무래도 보수층들은 응답하기 좋지만 진보층에서 짜증나니까 중간에 끊는 게 상대적으로 많아요. 사실. 그리고 정당 지지율을 먼저 물으면 약간 지금은 워낙 그 정권이 이 포악한 정권이기 때문에 혹시 예를 들어 공무원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응답 잘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심리적 위축이 있나? 심리적 위축이 있어요. 그래서 여론조사에서도요? 네, 있다고 봐요. 정당 지지를 먼저 물으면 그냥 자기 그냥 드러내는데 대통령 지지율을 먼저 묻고 정당 지지를 물으면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평가했던 사람들이 정당에 대해서 민주당을 지지를 해야 하는데 대다수는 약간 숨는 경향이 있어요. 잘 모르겠다고 빠져버려요. 심리가 약간 있어요. 그래서 선거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은 정당 지지율을 먼저 묻는 게 맞아요. 이건 이론적으로 평상시는 대통령 지지율 많이 그러니까 무엇부터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프레임 좀 보여주세요. 무엇부터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생각, 그렇죠. 심리가 바뀌는 거네. 바뀌죠. 예? 네. 무엇부터 묻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기자들이 가장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여론조사 내가 기자 생활을 했지만 여론조사 최악의 보도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다른 여론조사 기관이 이게 몇 개 나오잖아요. 일주일 사이에. 네. 그러면은 앞에 여론조사보다 몇 % 떨어졌다라든가 몇 % 올랐다든가 이런 기사를 쓰잖아요. 많은 이게 말이 됩니까? 보시면 잠깐만. 좀 전에 우리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이게 프레임이라는 게 그러니까 전체를 보는 것과 그러면 무엇부터 물어보는 것과 아니 일부만 보여주는 것과 이게 다르단 말이죠 이게. 네. 근데 이게 여론조사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왼쪽 그림 같으면 맑은 날이거든. 근데 요 어떤 프레임으로 보면은 물이 새니까 이게 비 오는 날이 되고 앵글을 확대 보면은 피해자 가해자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여론조사에서도 가능하다. 뭐 의도적인 건 아니겠지만. 아니 그러니까 여론조사 그만큼 말씀하신 대로 이런 현상도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추이를 비교해서 동일 기간이 동일한 방식으로 계속 하는 건 추이를 보는 게 맞고요. 그렇죠. 갤럽이나 예, 막 예, 이런 예, 데들 예, 있잖아요. 예. 여론사 꽃이라든가 MBS 추이를 보는 게 맞는데 추이를 볼 때 아까 보수 중도 진보의 과표집이라든가 이런 것도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동일한 기간이 아닌 기간을 막 비교하는 거 있잖아요. 뭐 어제는 어디가 밝혔는데 그렇지. 오늘 이렇게 했는데 막 이건 말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비교하는 기준이라든 이게 다른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진짜 자기네들이 그 소위 말해서 1등 신문이라고 하는데도 아주 그 뻔뻔하게 해. 그렇게. 그리고 자기들 원하는 데만 취사 선택하죠. 조사 발표된 게 워낙 세월에 많으니까 세월에 따라서 송영래 얼굴과 이렇게 변해 갔다는 내 얼굴 보여줘야 되는데 내 얼굴 보였다 박시영 얼굴 보였다. 예. 이러면 어떻게 하냐고. 아니지 그것도 똑같은 사진 작가가 그 시간을 똑같이 두고 갖고 하면은 그건 그래도 믿을 수가 있어. 그렇죠. 근데 아침에 찍은 거 밤에 찍은 거. 전혀 다른 작가들이 찍은 거를 갖다가 그렇죠. 밀어놓고서 변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새 갸우뚱하는 그 국민들이 많을 것 같아요. 왜 갑자기 추이가 이렇게 되는 것 같더니 이렇게 됐지? 이렇게 됐지? 왜 여기랑은 왜 이렇게 다르지? 그러니까 어제 발표됐던 MBS 조사도 저희 방송에서는 분석을 해드렸는데 중도층만 딱 떼놓고 분석을 쭉 하면 중도층에서는 민주당 쪽이 훨씬 앞서요. 그러니까 중도층만을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겠구만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아까 이게 황당한 것들이 어떤 거가 있냐면은 선거 여론조사가 이제 어떤 여론조사라도 조사 결과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해석할 때 기자들이 선거 시점에서 이미 여론조사 시점은 벌써 2, 3일 전에 나온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기사를 쓸 때
오늘 벌어진 얘기를 막 그 거기다 해석으로 쓰는 거야. 떨어진 이유로. 그 중환적이죠. 어? 그렇죠? 중환적. 예. 그런 것 보도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잖아요. 많죠. 예를 들어서 한 2, 3일 전에 공천 그 탈락자들이 나오지도 않을 때 다 했는데 예, 예. 뭐 만약에 어느 당이 떨어졌어. 네. 그럼 공천 분란 때문에 이게 떨어졌다 이렇게 맞아요. 그렇게 해석하죠. 이런 궁금한 게 우리 저 공천 그 여론조사한 거 있죠? 그거 한번 표 좀. 이런 조사가 이런 보도가 네. 아주 태연하게 나와요. 태연하게. 맞아요. 자, 저 한번 좀 표를 보면 있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은 자, 그 요번 선거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좀 많이 교체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공천이라는 게 이제 선수 교체 아니라 업체를 뭐라 해야 되나? 내가 사람을 바꾸는 건데 네. 저렇게 많이 바꾸다 보면은 갈등이 많을 수밖에 없고 잡음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거는 그러면은 오히려 시끄러우면 저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거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저거는 생각해 보세요. 역대 교체 여론이 낮은 적이 단 한 없어. 번도 없어요. 예. 이거 어느 당이 집권을 하고 다수당이 된 것과 무관하게 늘 교체는 있고 저 교체가 여에서 야에서 여만 있는 게 아니라 여당 여기 내에서도 안에서도. 신인이 있는 거고 예. 야당 내에서도 신인과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치 혐오증도 있고 정치가 우리 문제를 풀지 못하기 때문에 바꿔야 한다는 심리는 늘 깔려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한민국 굉장히 복잡해졌는데 네. 삶이 고통스러운데 정치가 크게 뭔가 역할을 했다라는 생각이 없잖아요. 기본적으로는 교체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만 그 교체 심리가 있지만 나오는 사람들의 뭐 정당 후보들이나 이런 걸 따져봤을 때 그래도 걔 중에 이 사람이 더 낫네라고 정당도 따져보고 인물도 따져보는 거거든요. 근데 근간은 이제 정당을 먼저 따지죠. 대개는 거기에서 함량 미달이 나오면 이제 스윙보트가 일어나는 거고 괜찮다면 그대로 찍고 대개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인물도 따져보죠. 그리고 뭐 당연히 이슈도 따져보죠. 저 어제 궁금했던 게 그 민주당에서 이수진 의원이 뭐 배제인가 탈락인가? 전략 공천 지역으로 요청했다 하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그 보내는 게 그러면 예, 탈락한 예, 거 아닙니까? 예, 탈락하려 예, 나와서 예, 뭐 예, 했다 그러던데 예, 예. 저는 궁금한 게 어떤 정치인이 탈락했다가 나한테 무슨 상관 있어요? 나 관심 없어. 나 이제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차라리 왜 떨어졌는지. 내가 한마디 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일본에서 쭉 그 특파원 생활도 하고 이게 기사를 총선 거기는 우리보다 훨씬 더 국회에서 한다고 그러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공천에서 누가 되고 안 되고가 이렇게 크게 보도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그러니까 어느 지역구에 누가 공인이 됐다. 걔네는 그 공천이 아니라 공인이라고 그러거든. 그런 것 한 줄 기사야, 한 줄 기사. 이름 딱 한 줄 나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공천에서 누가 탈락하고 하고 뭐 하는 것들이 크게 보도되느냐라고 생각하면은 결국은 취재를 깊게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취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누구랑 친하냐 안 친하냐, 윤석열 편이냐 아니냐, 이재명 편이냐 아니냐 이것만 그냥 내리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쌈 시키는 거예요, 그냥. 아니, 지금도 보세요. 어제 오늘 뭐 그 경선 결과들 발표됐었잖아요. 경선 결과도 있고 공천 심사 결과가 어제 오늘 뭐 계속 나왔는데 민주당 유심히 보면 친명 비명 가릴 거 없이 그 어느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학살의 범위가 다 달라요. 지금 친명을 내걸었던 사람들 공천 못 받은 사람이 태반이에요. 임세훈도 오늘 탈락했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관악을 해서.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빌비재한데 이거를 언론은 계속 친명 쪽은 다 살아났고 비명이 다 죽었다고 보도하는데 전체가 아니라 보고 싶은 지금 보고 싶은 것만 기사를 쓰는 거예요. 보고 싶으면 보고 그걸 전부인 것처럼 확대한다. 그래요. 그 예를 들면 공천 문제도 똑같은 거고 여론조사도 똑같다니까요. 민주당이 우위에 있거나 잘 나온 조사 결과들 이런 거 정확히 인용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론조사 꽃도 마찬가지. 그런 예를 들어 지금 공천 관련해서 보도들의 제가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 관점에서 기사가 아니라는 거야 절대. 그렇죠. 공급자 관점이 기사라는 거야. 그 공급자 관점의 기사라는 것은 서민이나 국민의 생활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누가 되는가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뭘 해주는가가 중요한 거거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뭘 해주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라도 그 사람이 판사라면은 과거에 어떤 판결을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삶을 바꾸는 판결했는지, 네. 검사 출신이라면 이 사람이 어떤 기소를 해서 어떤 사건을 수사해서 이게 유죄 판결을 얻었는지 아니면 유죄 판결을 못 얻는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나왔을 때 국민 생활이 어떻게 바뀌어질까 시에 초점을 맞춰서 이게 보도가 돼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누구랑 친하냐 안 친하냐. 뭐 그러니까요. 송영이랑 친하냐 안 친하냐. 이게 왜 그 무슨 뭐 당쟁 파벌 그러니까 당쟁하듯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은 표심을 행사할 때 판단 기준이 그럼 뭘 거냐 이걸 이제 추적을 해야겠다. 아까 그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뭐 정당 지지율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그럼 원인이 어디냐라고 그렇죠. 분석할 때 대개는 막 현안을 가지고 기계적 막 끼워 넣어요. 그래서 자기의 하고 싶은 얘기를 그럴싸하게 포장을 한단 말이에요, 언론이. 그러니까 이제 저기 뭐냐면은 자기의 그 목표는 딱 정해놓고 거기에 끼워 맞추는 다그 끼워 맞추는 거야. 여론조사 결과도 끼워 맞추고 자꾸 그러니까 이러죠. 그런 게 너무 많은 이제 거지. 그 기자로 먹고 밥 먹고 산 사람을 얘기하자면 나 우리 후배 기자들한테 얘기해. 한동안 말 좀 옮기지 마세요. 한동안 말 옮기면서 말해 이러네요 저런데요. 다 쌈붙이지 마세요. 아까 저 오선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기자들이 깊이가 없어. 예? 깊이가 없고 그 편 갈라놓고 뭐 무슨 그 친명 반명 어쩌고저쩌고 뭐 편 갈라서 싸우게 만들고 갈등하게 하고 예? 또 여야로 갈라서 싸우게 하고 그 정쟁이네 공방전이네 다 이런단 말이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국민이 정치 불신해요. 냉소라고 혐오해. 그다음 아까처럼 정치 바꾸라고 한다고. 언론은 계속 그랬어요. 정치 불신이 심각하다. 정치 혐오증에 걸렸다. 정치를 바꿔야 한다. 그랬거든요. 정치를 바꾸려고 공천을 했더니 패고라도 싸운다. 시끄럽다. 뭐 또 싸움 붙여놔. 에? 그게 뭐야? 그러니까 언론이 쳇바퀴 돌듯이 싸움 붙이고 욕하고 싸움 붙이고 욕하고 이것밖에 더 됩니까? 네. 내가 그래서 이게 제발 저 정치 공방전 정쟁보다 하지 말고요. 말 옮기는 거지 마지 마세요. 차라리 그 앞에서 그 한동훈이 되든 이재명이 되든 기자들이 그 앞에서 싸워요. 그러고 이제 네? 이런 한번 싸워봐, 한번.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여론조사에서도 그 지지율과 그 정당 지지율 윤 대통령 지지율만 조사가 되지 않잖아요. 여러 그 배경이 조사가 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건 배경이라고. 그 사람이 왜 올랐는지에 대한 어떤 몇 가지 분석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분석들 전혀 없어요. 어제보다 몇 % 올랐다. 어제보다 그러니까요. 내렸다. 네. 일기예보 하듯이 하거든. 아니면 저기 그 경마장 경주마 누가 1등이다 2등이다 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오차범위에 들어있으면 1, 2등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것도 좀 제대로 보도를 해줘야 되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여쭙고 싶은 게 있어. 그냥 우리나라 여론조사 기관이 지금 그 중앙선관위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게 88개에서 30개 저번에 퇴출돼서 한 50개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여론조사 기관은 좀 이렇게 눈여겨봐야 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나마 눈여겨서 보아서 우리한테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론조사 기관이라면 어떤 여론조사 기관을 들을 수 있겠어요? 한 서너 가지 여론조사 기관을 우리가 뽑아준다면은. 글쎄요, 그 얘기는 뭐 예민해서 힘들겠지만 기준이라도 아니면 아니 저는 사실 그 갤럽을 되게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과 이런 게 있다고 보고 이게 상당히 신중한 나의 판단을 위해서 그 기준점으로 잡은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요새는 뭐 갤럽이 여론조사 대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쭉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뭐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 꽃도 요즘 보면은 상당히 그 강서 구청장 선거 같은 거 보면은 가장 그 정확하게 미국 맞추고 갤럽하고 한국 갤럽하고 같은 아무 관계가 없고요. 네, 관계가 없고 그럼 뭐 기법을 교류한다든지. 아니 그것도 없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전혀 소장이 초반에 거기에 한국에서 여론조사 해보겠다 해서 양해를 구하고 동의를 받아. 여론조사 전문가이시니까 내가 한번 이런 거 물어볼게요. 우리 저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래됐는데 지지율에 연연해 하지 않겠다라는 걸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나는 내 할 일을 하겠다. 그 사기죠. 아니 일견 들어보면 어떤 그 신념의 창고 같잖아요. 네? 네, 말은 그렇게 할 뿐이죠. 언론이 그렇게 전해준다고. 네.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어떤 신념을 지키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네. 네? 1% 되더라도 뭐 이랬단 말이야. 근데 또 얼마 전에 우리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랬다고. 그러니까 이율배반이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게 뭐냐면 여론조사 무시하는 게 아니야 이거지. 그건 아니고 지지율이 안 나오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더 언론이 그런 모델에서는 안 된다는 지지율이 거고. 높으면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야당은 우리 발목 잡지 마십시오.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데 그러네 지금 대통령이 전국 다니면서 지금 그 올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여론을 의식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선거를 의식하니까 여론조사를 선거운동하고 있더만. 여론조사에 관심 없는 대통령 한 명도 없고요. 정치인들 여론조사에 관심 없다는 사람 다 사기예요. 왜? 여론조사가 그나마 선거 때 대체적으로
그 적중률이 높았기 때문에 특히 출구조사 같은 게 적중률이 아주 높았죠. 그렇기 때문에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은 왜 의식을 하냐면 여론의 뒷받침이 없으면 정책 추진 동력이 상실돼요. 어떤 이야기를 해도 말빨이 안 먹혀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메신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고 동의율이 낮으면 대통령이 아무리 중요한 정책 추진하려고 해도 동력이 확보가 안 돼. 그래서 늘 어느 대통령이든 다 여론조사 의식을 합니다. 예, 예. 제가 있었던 여론 의식하는 게 맞지. 아니, 당연히 얘기까지 그래야죠. 드릴게요. 노무현 정권에 제가 있었는데 여론조사 담당을 했는데 그때 문재인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일일비 하지 않고 소신껏 그리고 원칙을 지켜가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싶은 뚝심 있게 일을 많이 했잖아요. 성굵은 일들을.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여론조사 일일비 하지 않겠다라고 비슷한 뉘앙스를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론이 안 받쳐졌기 때문에. 왜냐하면 민주당이 쪼개졌잖아요. 열린우리당, 민주당하고. 그러니까 가뜩이나 그 정몽준하고 단일화돼서 집권했는데 정몽준 떨어져 나갔지. 과거 민주당 내에서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갈라졌지. 그러니까 정치적 지지 기반이 협소화될 수밖에 없었어요. 정치개혁 드라이브를 걸지 막 이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당연히 안 나올 수밖에 없는데 본인은 또 하고 싶은 일이 많기 때문에 막 했단 말이에요. 지지자 반대를 무릅쓰고 이라크 파병도 하고 막 쭉 밀고 나갔단 말이에요. FTA도 마찬가지 한미 FTA. 그런데 대통령께서 그럼 의식 안 하지 않느냐. 하나의 일화를 설명하면 대통령께서 자유투부대 방문하셨어요. 해병대 대원 껴안는 모습이 굉장히 감동적이었잖아요. 돌아오셨어. 당일 청와대 한 5시 반인가 6시인가 일찍 돌아오셨는데 시차가 있으니까 잠을 안 주무신 상태에서 저희가 아침에 7시쯤 출근하거든요. 있는데 저희 방에 쑥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면서 대통령께서 저희 직원들 몇 명 깜짝 놀랐죠. 예고 없이 들어오셨으니까. 지지율이 어떨 것 같아 딱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대통령이나 모든 정당은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아니, 그 지지율을 당연하죠. 높여야 되는 거죠. 당연하죠. 1% 그거는 그냥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의식- 여론조사는 아까 얘기했지만 투표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국민의 지지잖아요. 근데 그거 되게 중요한 거고 단지 이제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것들은 그게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자꾸 정치적으로 악용하려고 맞습니다. 왜곡시키려고 하고 예를 들어서 뭐 보수 언론은 실체를 자기한테 불리한 거를 숨기고 자기 편에 유리한 거를 확대 보도하고 이런 건데 과연 그거를 우리가 시민들이 이 똑똑한 시민들이 어떻게 그걸 판별할까 이게 이제 우리 과제인데 그거 아마 그 특효약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갤럽도 그렇고요. MBS도 갤럽 똑같아. 갤럽이 현안조사 민감한 거 한 적 있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리얼미터도 거의 안 합니다. 문항 유일하게 하는 게 지금 여론조사 꽃이에요. 현안조사를 정치 현안을. 그러면 방송사는 이제 가끔 하잖아요. 실제 자주 하지는 않거든요. 뭐 명절 때나 아니면 선거 때는 이제 조금 하긴 합니다만 선거 때는 주로 그런 정치 현안보다는 여당 야당 후보 가상 대결 중심으로 해버린다고. 그러니까 정치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 이것도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자꾸 알려져야 국민 여론이 이런데 정권이 왜 무리하게 저렇게 추진하지? 이런 걸 기사로 써야 돼. 근데 여론조사 곳에서 그렇게 중요한 정치 현안 조사를 해서 계속 발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용하는 언론이 있습니까? 프레시안 정도 뭐 하고 뭐 스트레이트 뉴스 몇 군데 민들레 몇 군데 빼고는 안 하잖아요, 사실은. 뭐 그 사실 정확한 여론조사인데 보도를 안 하고 있으면은 오히려 그 손해 볼 수도 있죠. 아니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론조사 꽃을 못 믿겠다 한다면 자기들이 실시하는 방송사 예를 들면 여론조사 기관이라든가 언론사 여론조사 기관한테 정치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자 하는 게 맞죠. 지금 갤럽도 안 합니다. MBS 자체 조사 안 합니다. 리얼미터 안 해요. 정례 조사 하는 중에서 그래도 하는 게 여론조사 꽃하고 뉴스토마토, 미디어토마토 하는 정도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뉴스토마토, 미디어토마토 것도 언론이 잘 인용을 안 하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결국은 뭐냐면 인용 안 하는 것들이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을 욕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내용을 보지 않고 누가 했느냐. 그럼 틀렸냐 이거야. 그러니까 누가 했느냐는 중요하지 않거든. 아까 얘기했듯이 어떻게 조사를 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건데 그런 걸 안 보고 이제 누가 얘기했느냐 얘는 어차피 어느 성향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미디어 환경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예전에는 일반 독자나 시민들이 그 신문 기자들이 보도하는 것만 갖고서 여론을 알았어. 근데 이제 우리 시민들도
직접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우리 그 박시영 대표 같은 분들이 그 이런 어떤 국면에서 아주 그 와이드로 아주 긴 시간을 가져서 여론조사 분석을 아주 그 쫙 해주면은 되게 중요한 거. 중요할 미디어 것 같아요. 리터러시도 필요한데 여론조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해하느냐.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고 이게 조사 결과가 뭘 의미하느냐 이런 예, 것들을 우리 시민들이 아 얘네들 중간에서 껴있는 애들이 이제 못 믿겠어. 아니 실제로 뭐 한국 리서치나 좀 큰 기관들은 원래 정량적 조사뿐만 아니라 정성적 조사를 해요. 옛날에 한겨레가 그런 걸 많이 했어요. FGI, 그래서 했죠. FGD라고 표현하는 집단 심층 면접을 해서 그러니까 예. 지금 보면 사람들이 그러면 투표의 핵심 그 판단 기준이 뭘까? 뭘까?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한 많이 평가라면 윤석열 평가 지점에 과연 뭘 많이 볼까? 그러면 갤럽 조사에서는 오픈 문항을 물어보면 경제 민생 이게 일본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물가나.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 살겠다는 거죠. 살림이 어려워졌다. 근데 정권이 이 문제에 대해 신경을 안 쓴다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못했다도 있지만 신경을 안 쓴다는 불만도 있는 거죠. 여기에 신경 안 써 이념몰이에 과도하게 몰입돼 있다. 이념 문제에. 이렇게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거거든. 그다음에 잘못에 대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데 한 번도 사과하지 않더라. 자기 사람만 감싸더라. 그리고 여전히 비선 실세들이 활개치더라. 최순실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거예요. 사과 반성 안 하는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지만 뭐 여러 일이 있었잖아요. 최상병 건도 있었고 그다음에 저 흔히 얘기해서 그 야당 그 발목 그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잖아요. 발목 잡는 야당 그거 안 통한다니까요. 왜냐면 이재명 대표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피의자 됐으니까 이제 같이. 근데 예를 들면 이런 예를 들면 조사를 해보면 그럼 이번 총선에서는 윤 정권 평가가 중요한데 그 중에 경제 민생에 대한 사람들의 판단 기준이 가장 클 것 같다. 그러면 경제나 민생 문제에 대한 호전 없이는 여권이 굉장히 고전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논리가 펴져야 하잖아요. 근데 이런 걸 안 하잖아요. 단순히 뭐 한두 가지 어떤 뭐 공천 문제로만 모든 게 될 것처럼 이렇게 하고 이게 공중파나 그 신문을 이렇게 쫙 다 포함해서 우리 그 여론조사 보도도 열심히 보실 건데 어느 신문이나 어느 방송사가 그래도 그나마 여론조사 보도 같은 거를 그 저기 성실하게 합니까? 그건 좀 잘 모르겠어요. 민들레 열심히 하는 거는 봤고요. 민들레가 민들레 열심히 하는 거 봤고요. 나머지들은 뭐 그러니까 그 대동소이한 똑같아요. 거죠. 그러니까 네, 기자들이 저도 이제 뭐 정치 기자 좀 꽤 했지만 여론조사를 어떻게 써야 되는데 교육도 못 받아왔어. 그러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이 자리를 만든 것도 언론과 여론은 한 몸입니다. 언론이 정보를 국민의 알 권리, 국민에게 유권자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그리고 충분히 전달하고 그것과 관련된 여러 다양한 의견을 전달해주면 아까 얘기한 합리적인 여론이 형성이 됩니다. 네. 민심이 어떻게 정확히 드러나죠. 그걸 여론조사 보여주는 건데 자 여론이 그러니까 언론이 어떤 정치적 의도에 의해서 사실이나 의견을 편향적으로 왜곡하고. 어떤 거는 걸러내고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준단 말이죠. 자 입틀막 하면서 어떤 소리를 못하게 되고 예? 그러면서 대통령은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선심정 공약으로 선거운동을 하는데 그건 마치 비판해야 될 거를 그 홍보하듯이 기사를 써주고 그런 언론이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하면은 여론이 제대로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민주주의가 퇴화된다는 거죠. 그 피해는 결국 우리 또 국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 여론조사 전문가 모시고 우리 기자들이 일단 여론조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도 뭔가 이상하시면요 다른 것도 보시고 아까 이제 뭐 민들레도 보시고 예? 한겨레도 보시고 MBC 들어가서 보시고 조선을 보지 말고 비교해 보십시오. 그렇죠. 네? 비교해 보십시오. 네. 그럼 우리 우리 전문가 같은 분들이 계속 또 TV 하니까 그런 데 가서 또 보시고. 여론조사 독해법 속지 않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법도 많이 알려주시고요. 그거는 뭐 저희 방송에서는 많이 합니다. 네. 네. 자 오늘 이 시간이 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권자 여러분들에게 좀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